안녕하세요. 마음의 서재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암에 걸리지 않고 장수하는 30가지 습관입니다. 지은이는 곤도 마코토, 옮기는 홍성민, 펴낸 곳은 더난 콘텐츠 그룹입니다. 진짜 암과 유사 암, 암의 뿌리는 단 한 개의 암 줄기세포이다. 줄기세포에 전이 능력이 있는 것이 진짜 암인데 일단 생기면 혈액을 타고 빠르게 신체에 퍼져서 잠복한다. 인간이 가장 일찍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암이 일정 시간에 걸쳐 1cm 이상 커졌을 때이다. 그러나 전이는 암이 1mm 이하일 때 온몸에 흩어지기 시작하며 발생한다. 그래서 진짜 암은 수술이나 항암제 치료를 해도 전이를 막을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치료를 시작하면서 암이 퍼지기 시작하고 수명을 단축시키는 경우가 많다. 반면 유사암은 줄기세포에 전이 능력이 없어서 생명에 지장도 없을 뿐더러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사라지는 경우도 있으니 치료하지 않는 편이 낫다. 이처럼 진짜와 가짜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 제거하고 보는 치료는 의미가 없다는 말이다. 이 책은 현대의학이 놓치고 있는 암에 관한 진실과 자연사의 자유에 대한 암 전문의의 제안을 담고 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유사암에 당황하지 않는다. 유사암은 무해하다. 당황하는 환자는 일찍 죽는다. 세포의 생김새가 나쁘면 암이 된다. 일본인 2명 중 1명은 살아있는 동안에 언젠가 암이라는 진단을 받는다. 그러나 그 중에는 가짜인 유사암이 매우 많다. 암 진단이 암의 정의가 아니라 세포의 생김새를 기준으로 내려지기 때문이다. 의심스러운 병변이 발견되면 병리의가 병리 진단을 한다. 생체 검사로 세포를 떼어내어 현미경으로 생김새를 본다. 세포의 크기, 모양, 배열 등을 확인해 생김새가 나쁘다고 판정하면 악성 종양, 즉 암 진단이 내려진다. 그런데 인간과 마찬가지로 생김새가 좋지 않은 세포가 실제로는 전혀 문제없고 반대로 잘 정돈된 생김새 세포가 흉악한 경우도 있다. 그리고 이도 저도 아닌 애매한 상태로 판정하기 어려운 세포도 많다. 그러나 병리의는 생김새가 조금만 나빠도 암으로 진단해서 외과의에게 전달한다. 외과에서도 의심스러운 것은 전부 암으로 해두라고 말한다. 매해 다양한 검사 킷과 만들어지며 보다 작은 병변을 발견하게 됨에 따라 암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발견 시점에 다른 장기에 전이되어 잠복해 있어 나을 수 없는 진짜와 내버려 둬도 죽지 않는 가짜가 뒤섞여 있다. 증상이 없는데 발견되는 암의 90% 이상은 유사암, 가령 맘모그라피만으로 발견되는 유방암, 흉부 CT 검사만으로 발견되는 폐암, 전립선의 PSA 검사만으로 발견되는 암, 자궁경부 상피내암 등을 보자. 이런 식으로 증상이 없는데 발견되는 암은 90% 이상 유사암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내버려 두면 더 이상 커지지 않거나 사라지는 경우도 많다. 미국이나 유럽 의학계에서는 가짜암의 존재가 자주 화제에 오르며 사람을 죽이지 않는 암에는 다른 이름을 붙이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서구에서든 일본에서든 암이 발견되면 의사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제거하면 거의 100% 낫는다. 치료하지 않으면 손해다.
항암제로 없애자며 치료 의욕에 넘친다. 의료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이다. 또 환자도 암 검진으로 초기에 암이 발견됐다. 작을 때 깨끗이 제거했으니까 앞으로 5년간 재발하는 일 없이 건강할 것이다. 행운이다 하고 좋아한다. 무해한 유사암을 발견해 의미도 없이 몸을 상하게 해서 손해를 입었는데도 말이다. 일본에서는 종양이나 염증을 암으로 진단해 자궁과 위를 제거하거나 항암제 투여로 고통을 받다가 일찍 죽는 경우가 서구 사회보다 훨씬 많다. 진짜와 가짜를 불문하고 고용암은 서둘러서 치료하지 않는 것이 정답인데 자신의 암은 진짜일까 가짜일까 이것이 환자가 가장 알고 싶은 문제다. 가령 암세포가 커져서 피부를 찢고 나오는 유방암은 진짜 암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덩어리가 퍼지지 않고 부분적으로 그곳의 피부만 찢어져 얼굴을 내미는 것은 오랜 시간을 두고 봐도 전이가 일어나지 않는다. 피부에 침윤해도 전이되지 않는 유사암이 있다. 또 폐암이나 자궁암은 침윤하면 호흡곤란이나 요독증으로 사망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증상을 진정시키면 전이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유사암이다. 그리고 위장의 악성 림프종 혈액암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을 제거하면 사라지므로 암이 아니라 만성 염증일 것이다. 이렇듯 진짜로 보이는 유사암이 꽤 있는 반면에 갑자기 증상을 일으켜 전이가 발견되는 흉포한 진짜암도 있다. 이것은 비극적인 일이다. 치료를 받고 5년 이상 생존하면 유사암, 수술이나 항암제를 치료받고 5년 이상 지났으면 유사암인가요? 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암과 관련해서 대체로 5년 생존율이 지표가 되는 것은 전이된 암세포가 잠복해 있으면 2, 3년 이내에 재발되고 5년 이내에 사망하는 환자가 많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에는 CT나 초음파 검사 등으로 암도 전이도 초기에 발견된다. 그만큼 환자의 생존 기간이 연장되므로 암에 따라서는 10년 생존율을 볼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치료 후 5년에서 10년 생존하고 그 시점에서 전이가 발견되지 않으면 그것은 유사암이다. 가령 진짜 암이어도 내가 최장 25년 이상 봐온 암 방치 환자들의 대부분은 세상의 상식보다 훨씬 오래 살았다. 예를 들어 진행이 빠르다는 경성 위암을 수술하면 1개월에서 2년 정도밖에 살지 못한다. 일본의 아나운서 이즈미 마사타카도 수술을 받고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사망했다. 그러나 수술을 보류한 나의 환자 중에는 경성 위암임에도 3년에서 9년이나 산 사람이 여럿 있다. 반면에 작가 와타나베 주니치, 장기 프로기사 요네나가 구니오처럼 PSA 검사에서 발견된 전립선 유사암을 항암제로 치료하다 순식간에 사망한 사람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유사암으로 일찍 죽지 않고 진짜 암이어도 오래 살기 위해서 암은 방치해야 한다. 커피와 코코아를 마신다. 커피콩, 카카오콩의 미량 영양소는 효능이 있다. 커피와 암 발병률에 대한 세계보건기구 조사. 일하다가 한숨 돌릴 때 당신은 무엇을 마시는가?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수많은 음료 가운데 논문에서 암을 물리칠 가능성이 높다고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이 바로 커피였다. 2016년 세계보건기구 WHO는 25년 내에 발표된
1000편 이상의 논문을 재조사한 결과 커피의 발암성은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몇몇 암의 발병률을 낮출지도 모른다는 결론을 공표했다. 또 일본 국립암연구센터는 전국의 40에서 69세 남녀 약 9만 명에게 생활습관에 관한 질문 중 하나로 커피나 녹차를 하루에 얼마나 마시는가를 묻고 그 후 19년간 몸 상태를 추적조사했다. 19년 사이에 사망한 사람은 약 1만 3천 명이었고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커피를 하루에 서너 잔 마시는 사람은 거의 마시지 않은 사람보다 사망 위험률이 24% 낮다. 하루 5잔 이상 커피를 마시는 사람의 간암 발병률은 마시지 않는 사람의 4분의 1에 해당했다. 항염증 성분 등이 간염 진행을 방해해서 간암으로 유행되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닐까. 커피는 간암을 거의 확실하게 억제하고 자궁암을 억제할 가능성도 있다. 기후대학 연구팀이 다카야마시 주민 약 3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규모 조사에서는 대장암 발병률을 줄이는 커피의 효과가 특히 여성에게서 강하게 나타났다. 하루 2.5잔의 커피로 대장암 발병률이 반감. 커피와 대장암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해외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중 한 가지를 소개한다.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 노리스 종합 암센터 의료팀은 북이스라엘의 남녀 대장암 환자 5,100명과 대장암에 걸린 적이 없는 남녀 4,000명을 비교했다. 전원에게 에스프레소, 인스턴트 커피, 논카페인 커피, 드립 커피를 포함해 매일 어느 정도의 커피를 마시는지, 친척 가운데 암에 걸린 사람이 있는지, 식습관, 운동량, 흡연 유무 등을 설문조사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하루에 커피를 한두 잔 마시는 사람은 대장암 발병률이 26% 감소, 하루에 2.5잔 이상 마시는 사람은 50% 감소, 대장암 발병률은 어떤 종류의 커피를 마셔도 똑같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 외에도 커피를 즐겨 마시는 사람은 이형 당뇨병, 심장, 혈관병, 치매나 알츠하이머병의 발병률이 낮아진다는 연구도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는 커피를 즐기는 생활 속 여유가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커피 자체가 직접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커피는 원래 졸음을 쫓는 약으로 보급되었다. 나도 연구나 외래 진료 사이에 커피로 기분 전환을 한다. 응급의료 현장에서 치료식으로 이용되는 코코아. 코코아도 암을 물리칠 가능성에 대한 연구 논문이 많은 음료다. 커피의 원료는 커피콩이고 코코아의 원료는 카카오콩이다. 두 가지 모두 콩음료로 미네랄 등의 미량 영양소가 풍부하다. 스페인의 한 식품영화과학기술연구소는 코코아가 발암물질에 의한 대장암의 발병을 막을 수 있는지 여부를 쥐실험으로 조사했다. 두 그룹으로 나눠 A그룹에는 12%의 코코아가 들어간 먹이를 주었고 B그룹에는 코코아가 없는 먹이를 주었다. 8주 후 양쪽 그룹의 쥐를 대장암 물질에 노출시키자 코코아를 먹은 쥐가 전암병변, 암이 되기 전 단계의 병리적인 변화 생기는 수가 적었다. 연구소는 코코아가 대장암 예방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일본에서는 데이쿄 대학 이공학부 고가 지니치로 교수가 주식회사 메이지와 공동으로 카카오 성분에 대해 연구하여 카카오 함량이 높은 초콜릿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장내 유익균인 피칼리박테리움이 증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암세포 증식 억제,
염증성 장질환 예방에 일조해서 대장암과 궤양성 대장염의 발병 위험률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 사이타마의 의과대학 종합의료센터에 따르면 코코아는 응급의료 현장에서 치료식으로도 활용된다. 중증 외상 환자가 초콜릿을 먹기 시작하자 상처가 눈에 띄게 회복되었다. 이때부터 코코아를 사용한 임상 연구를 시작했다. 코코아가 들어간 먹이를 먹은 쥐와 그렇지 않은 쥐를 대상으로 상처의 치료 경과를 비교했더니 코코아를 먹은 쥐의 상처가 빨리 나았다. 카카오에는 피부 재생에 필요한 아연과 과잉염증을 억제하는 폴리페놀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그 효과라고 생각할 수 있다. 염증은 암의 큰 요인이 되므로 카카오의 항염증 효과는 기쁜 소식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세계 최고령자로 122세에 사망한 프랑스의 잔 칼망 할머니는 초콜릿을 매우 좋아해서 매주 900g의 초콜릿을 먹었다고 한다. 다이토 카카오의 창업자 다케우치 세이지는 매일 코코아를 마시며 104세에 사망하기 직전까지 활발하게 활동했다. 코코아에는 카페인이 거의 없으므로 잠이 오지 않는 밤에는 여러분도 한 잔 마시기를.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는다. 아침 식사를 기점으로 몸의 리듬을 만든다. 암을 자연현상으로 인식한다. 80대 이상의 고령 사망자를 해부하면 거의 모든 사람에게서 암이 발견된다는 이야기를 앞에서 한 바 있다. 그러나 100세가 넘은 일본인의 사망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자연사다. 암인 줄 모르고 몇십 년을 편히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많다. 암은 노화현상, 다시 말하면 자연현상이다. 다른 말로 하면 암은 주름이나 치매처럼 자연현상에 대해 인간이 멋대로 가져다 붙인 이름이다. 그런데 이러한 자연현상에 인위적인 치료를 가하니까 몸이 불편하고 부자연스러워 고통을 받는 것이다. 암을 자연현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 죽음 또한 대체로 자연스럽고 편안한 경우가 많다. 암이라는 사실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다. 다만 영양 부족으로 정상세포가 약해지거나 오랜 시간 무리한 탓에 몸의 저항력이 떨어지면 암이 단번에 기승하여 수명을 단축할 수 있다. 아침 식사를 통해 장을 건강하게 한다. 몸은 소우주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몸은 천체와 조화하면서 존재한다. 건강을 챙기는 일의 기본은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의 신체 리듬을 만드는 것이다. 아침 식사를 기점으로 하면 되는데 일어나서 아침 햇빛을 쐬고 식사를 한다. 이러한 움직임만으로도 체내 시계가 재설정되어 몸이 깨어나고 활동 준비가 갖추어진다. 세계 장수국의 아침 식단을 살펴보면 프랑스는 카페오레와 크루아상, 이탈리아는 달콤한 빵이나 쿠키와 에스프레소, 홍콩은 죽과 완탕면 등인데 기본적으로 당질을 넉넉하게 섭취한다. 곧바로 활동 에너지로 바꿀 수 있다는 점이 그 이유이리라. 일본인의 아침 식단은 일본식과 서구식의 절충이다. 밥에 나토를 먹든 토스트와 커피를 먹든 좋아하는 방식대로 먹으면 된다. 다만 음식을 꼭꼭 씹어서 삼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새날이 밝았다는 사실이 뇌와 내장과 근육에 전해져서 스위치가 켜진다. 변비에 걸리기 쉬운 사람, 위장이 약한 사람은 의식적으로 장을 흔들어 움직이는 것도 좋다. 우리 체내는 입에서 위, 장으로 이어지는 터널 구조로 되어 있다. 장에서는 입으로 섭취해 위에서 일부 분해된 음식이 내려와
다시 분해 흡수된다.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같은 외부의 적과 싸우는 것도 장의 중요한 역할로 체내 면역세포의 60에서 70%가 모여 있다. 장이 건강해서 염증 등의 문제가 없으면 영양이 제대로 흡수되고 병원체도 접근하지 못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그런데 대장은 긴장하기 쉬워 사소한 환경 변화나 스트레스에도 변을 밀어내는 움직임이 느려져 변비가 생기기 쉽다. 반대로 설사를 자주 하는 사람도 많은데 스트레스로 장이 경련을 일으켜 변비와 설사를 반복하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고생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따뜻한 물과 요구르트 플러스 바나나 그리고 전신운동, 장내 환경 개선과 변비 완화를 위해 아침에 하기 좋은 몇 가지 습관을 추천한다. 1.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을 마신다. 내장이 따뜻해져서 대장이 원활하게 움직이고 변도 묽어진다. 여름에는 냉수도 괜찮다. 2. 화장실은 여유있게 들어간다. 조금 일찍 일어나 여유를 갖고 화장실을 사용하면 장도 긴장하지 않아서 쾌변으로 이어진다. 3. 요구르트 플러스 바나나로 장내 환경을 개선한다. 요구르트와 바나나는 맛도 좋고 장내 환경 개선에 효과가 높은 콤비다. 정장작용이 있는 유산균, 식이섬유, 올리고당의 상승 효과를 얻을 수 있다. 3대 영양소에 더해 바나나에는 비타민 B군, 비타민 C, 마그네슘, 칼륨 등 요구르트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 영양도 풍부하게 들어있다. 4. 복근 운동을 습관화한다. 운동을 통해 변을 밀어내는 복근을 단련한다. 가령 양치질을 할 때 등 시간을 정해두면 매일매일 습관으로 지속할 수 있다. 계단 오르내리기도 좋은 복근 운동이므로 가능한 한 계단을 이용하자. 5. 땀이 날 정도로 전신 운동을 한다. 출퇴근 때 한 정거장 정도의 거리를 빠른 속도로 걷는 등 생글생글 운동, 땀이 살짝 날 정도의 기분 좋은 전신 운동을 하는 것도 장 활동에 도움이 된다. 변비약은 복용하지 않는다. 많은 변비약에 대장 점막을 자극하는 하재 성분과 변의 수분과 양을 늘리는 성분이 들어있다. 약의 자극을 받아 변이 부드러워지고 커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몇 차례고 화장실을 찾게 된다. 그러나 개운함에 빠져서 계속 약을 복용하면 어느새 그 자극에 익숙해져 순식간에 효과가 떨어진다. 좀 더 강한 자극이 없으면 변이 나오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한편으로 대장 자체의 근력도 약해진다. 자력으로 쾌변 체질로 변신하자. 비타민 D가 암 유발과 전이를 억제한다는 가설. 비타민 D는 부족하면 뼈의 질병을 초래하는 비타민으로 1920년대에 발견되었다. 칼슘의 흡수를 도와 뼈와 치아를 튼튼하게 하고 당뇨병 등의 생활습관병 예방에도 관계할 가능성이 보고되었다. 햇빛을 쐬면 피부에서 비타민 D가 합성된다. 생선, 달걀, 버섯 등의 식품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지만 햇빛을 적당히 쐬기만 해도 충분한 양이 만들어진다. 실험실 연구와 동물 실험을 통해 비타민 D가 암 유발과 암세포 증식을 억제한다는 사실 등 여러 효과가 확인되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혈액 중 활성형 비타민 D의 농도가 높을수록 대장암 위험률이 낮다는 보고가 있다. 비타민 D가 신장에서 활성화되면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정상세포로의 분화를 유도하거나 침윤을 억제할 가능성도 보고되었다. 전문가의 이야기를 종합하자면 적당한 햇빛의 양은 다음과 같다.
맑은 날에 반소매를 입었다면 그 상태 그대로 긴 소매를 입었다면 피부가 드러나도록 소매를 살짝 걷어 올려서 10분에서 20분 정도 햇빛을 쐬는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양의 비타민 D를 만들어낼 수 있다. 햇볕에 타지 않을 정도라면 피부암에 걸릴 가능성은 낮다. 자외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젊은 여성들의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1년 내내 낮다. 요양시설에서 생활하는 여성 고령자의 80%는 비타민 D의 혈중 농도가 지나치게 낮다는 보고도 있다. 여성은 골다공증에 걸리기 쉽기 때문에 하루 15분은 햇빛을 쐬는 것이 좋다. 비타민 D를 효율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식품에는 연어, 고등어, 꽁치 등이 있다. 근력을 키운다. 암과 치매도 근력으로 예방할 수 있다. 근육은 90세부터도 늘릴 수 있다. 걸을 수 없게 된다면 인간으로서 끝이다. 쌍둥이 자매 킨씨와 킨씨 중 언니인 킨 할머니가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다. 킨 할머니가 90대에 접어들어 거의 걸을 수 없게 되자 우울 증상이 지속되었고 응답이 느린 치매 증상도 나타났다. 킨 할머니는 이때부터 매일같이 근력 운동을 해서 건강을 회복했다. 100세의 나이에 국민적 아이돌이 되었을 때는 재치 있는 농담을 건넬 만큼 건강 그 자체였다. 폐용 증후군이나 운동 부족증이라는 것이 있다. 가만히 있으면 몸도 뇌도 순식간에 쇠약해져 거동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움직이려는 노력을 하면 몸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반응해준다. 일본 스포츠청에 따르면 적극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노인층이 증가해서 놀라울 만큼 체력이 향상되었고 70대에도 체력 테스트 성적이 매해 상승하고 있다. 몸의 여러 기관을 움직이는 것은 근육이고 심장도 근육 덩어리이기 때문에 체력은 곧 근력이다. 근육을 단련하고 늘릴수록 체력이 붙어서 질병 예방을 기대할 수 있다. 운동할 때 근육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유사물질인 마이오카인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의 연구자가 발견했는데 대장암, 당뇨병 등 다양한 질병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음이 쥐 실험으로 확인되었다. 운동을 해서 근력이 생기면 뇌의 혈액순환이 증가해 뇌 내 신경세포도 늘어난다. 또 기억을 관장하는 해마도 커진다. 그 결과 기억력과 판단력이 높아지고 의욕이 생겨 우울증과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는 자료도 많이 보고되었다. 근력 운동은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근사한 뇌 운동이기도 하다. 걷기와 한발 서기로 매일 근력을 저축하자. 게다가 근육을 단련하는 일은 식사나 운동법에 따라 90세부터 시작해도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다. 우리 몸의 근육 가운데 60에서 70%는 하체에 모여 있다. 따라서 하체를 중심으로 운동하면 되는데 힘든 근력 운동은 필요 없다. 하체에 무리를 주는 탓에 오히려 역효과다. 가장 좋은 것은 걷기다. 야외에서 걸으면 시시각각 변하는 풍경, 바람, 냄새, 소리와 마주할 수 있고 발 밑이나 길, 자동차에도 신경 쓰며 비탈길과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다. 뇌와 오감과 운동 능력, 근력의 종합운동이 된다. 실내 운동을 한다면 가벼운 스쿼트, 한발 서기를 1분 전으로 번갈아 반복하는 플라밍고 운동, 발끝으로 서기 등이 효과적이다.
운동 후에는 체내 단백질의 합성 능력이 높아진다. 유제품은 손쉽게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고 흡수도 빠르기 때문에 우유, 요구르트, 치즈 등으로 에너지를 보충하는 것이 좋다.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줄어들기에 매일 조금씩 저축할 필요가 있다. 의사의 으름장에 겁먹지 않는다. 의사는 환자의 불안을 부채질해서 치료에 끌어들인다. 치료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가 의사의 입버릇. 최근 이런 증상이 신경 쓰이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땡땡병일지도 모릅니다. 건강한 사람의 불안을 부채질해서 치료에 끌어들이는 광고가 세상에 넘쳐난다. 의료는 공갈 사업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암은 목숨과 관계되는 병이라서 으름장도 과격하다. 치료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수술하지 않으면 장폐색으로 대굴대굴 뒹굴 만큼 아프다. 항암제로 없애지 않으면 암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등등. 한 환자는 주치의에게 치료를 그만두겠다고 했더니 묘를 준비해두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의사의 으름장에 지레 겁먹지 않고 후회하지 않을 의료진을 찾으려면 나름대로 폭넓게 정보를 수집하고 자신의 머리로 생각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병원에서 살해당하지 않기 위한 7가지 매뉴얼을 정리했다. 병원에서 살해당하지 않기 위한 7가지 매뉴얼. 1. 치료의 부정적인 면까지 포함해 스스로 부지런히 폭넓은 정보를 수집한다. 지금은 마음만 먹으면 책, 신문, 잡지, 도서관, 인터넷 등에서 얼마든지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시대다. 인터넷에서는 병명과 함께 후유증, 부작용, 피해, 방치 등의 키워드도 검색할 수 있다. TV 프로그램은 광고주나 국가의 의향에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2. 인사하지 않는 의사, 환자의 얼굴 보지 않는 의사, 깔보는 의사로부터 도망친다. 대개의 질병은 환자의 얼굴색과 표정을 보고 문진을 한 후 몸을 진찰하면 그만큼 정답에 접근할 수 있다. 인사하지 않고 눈도 맞추지 않고 환자를 깔보는 행동은 전부 의사 자격 실격에 해당한다. 3. 갑자기 5종류 이상의 약을 처방하는 의사로부터 도망친다. 몸에게 약은 이물질이다. 종류가 늘어날수록 예측할 수 없는 부작용의 위험도 높아진다. 4. 의사의 유도에 말려들지 말고 설명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다. 조금이라도 의문을 느끼면 시간을 주세요 하고 돌아왔다가 다시 간다. 5. 의사에게는 꺼리지 말고 질문한다. 설명 내용이 이해가 안 될 때는 망설이지 말고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한다. 6. 수술 후유증, 약의 부작용, 치료 후 생존율과 그 근거를 자세히 묻는다. 가령 항암제를 권유하면 효과에 대해서 어떤 자료가 있고 부작용은 어떤지 근거를 묻는다. 그 대답을 통해 의사의 지식과 경험과 인품을 알 수 있다. 7. 여러 의사의 소견을 듣되 검사 자료와 X선, CT 영상은 환자의 것이므로 당당히 요구한다. 진료과와 치료 방향성이 다른 의사를 선택해 다양한 시점에서 치료의 이점과 단점을 확인한다. 사전에 제대로 자료를 조사해서 의사가 겁을 주어도 의연히 맞서자. 자기 몸의 목소리도 잘 들어서 치료를 하지 않는다. 중단한다는 선택지까지 포함해 검토하자. 고기를 많이 먹으면 암에 걸리기 쉬울까? 편식은 모든 병을 초래한다. 미국에서 10수만 명을 대상으로 식사 습관에 관해 조사한 결과 육식이 암에 의한 사망률을 높인다는 점이 밝혀졌다.
당질의 제한 정도가 가장 낮은 그룹과 비교하면 당질 제한 정도가 높고 동시에 고기를 많이 섭취한 그룹의 전체 사망률과 암 사망률이 높았다. 미국에서 시행된 또 다른 연구는 19만 명을 대상으로 매일의 식사 습관을 확인한 후 7년간 추적 조사했다. 그 결과 소시지와 햄을 먹은 양이 가장 많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과 비교했을 때 췌장암 발병률이 68%나 증가했다. 왜 고기를 먹으면 암이 증가하는지 그 이유는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인류는 오래전부터 당질, 단백질, 지질, 채소를 섭취해왔다. 지역과 계절에 따라 먹을 수 있는 음식에 제한은 있었을 테지만 각각의 조건 하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무엇이든 먹었을 것이다. 즉, 인간의 몸은 잡식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졌다. 따라서 특정 음식을 편식하는 식생활은 몸에 악영향을 초래한다고 할 수 있다. 숙변 변비는 대장암의 원인이 될까? 현재까지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 의료계에서는 배변 횟수가 일주일에 3회 미만인 경우를 변비라고 한다. 한때 변비가 대장암 발병률을 높인다는 말이 있었다. 즉, 대변에 어떤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서 변이 대장에 오래 머무는 동안 점막과 발암물질이 접촉해 암이 생긴다고 추정한 것이다. 그러나 여러 연구와 조사를 봐도 변비가 대장암 발병률을 높인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 지금부터는 추측인데 가령 대변에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해도 숙변은 단단해서 점막과 접촉하는 변의 표면적은 제한되므로 흡수되는 발암물질의 양도 적을 것이다. 반대로 변이 묽으면 그 안에 모든 발암물질이 점막과 접촉할 기회가 있다. 만일 그렇다면 변비인 사람보다 설사를 하는 사람의 대장암 발병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어디까지나 추측이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소장에 발생하는 암은 매우 드물다. 소장은 대장과 비슷한 구조인데 왜 소장의 암 발병률은 낮을까? 현재로서는 확실한 이유를 알 수 없다. 여러 연구와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변비가 대장암 발병률을 높인다는 증거는 없다.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감염되는 암이 있을까? 자궁상피내암은 가능하다. 예전에 암은 타인에게 전염된다고 생각해서 암 환자를 뱀이나 정갈처럼 싫어한 사람들이 있었다. 폐암 환자의 암세포가 기침과 함께 몸 밖으로 나와서 어떤 순간에 타인의 입안으로 들어간다는 이미지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가령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 하더라도 암세포는 주로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장에서 소화된다. 또 암세포를 타인에게 주사해도 백혈구에 의해 죽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면역체계 입장에서 본다면 타인의 암세포는 바이러스나 세균과 똑같이 이물질에 불과하다. 다만 암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가 사람을 통해 전염될 수는 있다. 가장 유명한 것은 자궁경부암의 원인이 되는 인간 파필로마 바이러스 HPV일 것이다. 이 바이러스는 남녀 간의 성교에 의해 자궁경부에 달라붙어서 자궁상피내암을 일으킨다. 그러나 상피내암의 99.9% 이상은 목숨과 관계없는 유사암이다. 따라서 자궁상피내암은 단순한 바이러스 감염증의 한 형태라고 생각해두면 된다. 암세포에 의해 감염되는 일은 없지만 인간 파필로마 바이러스 같은 암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가 사람을 통해 전염되는 일은 있을 수 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